아, 어젯밤에도 혹시 뒤척이셨나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신 적 정말 많으시죠? 근데요, 괜찮습니다. 그게 절대 여러분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정말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잠은 왜 이렇게 얕아지는지 그러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기는커녕 피곤함만 잔뜩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런 날이 반복되면 정말 지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를 보니까요, 노년층의 무려 절반, 그러니까 50%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는 두 분 중 한 분은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깨는 걸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절대 내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서 잠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알고 나면, 아, 지금 내가 겪는 변화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핵심은 바로 잠의 질, 그러니까 수면 구조가 달라지는 데 있어요. 우리 뇌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젊었을 때처럼 정말 깊고 푹 자는 잠 있잖아요. 그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 더 자주 깨게 되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잠의 패턴이 변하는 것하고 만성불면증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잠의 총량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불면증을 아휴,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잠 못 들게 하는 걸까요? 그 주범이 바로 이 과각성이라는 상태입니다. 몸은 진짜 천근만근 피곤한데 정신은 이상하게 말똥말똥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딱 그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서 비상경보가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뇌가 이제 그만 쉬어 라는 신호를 못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꿀잠이라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수면 위생을 바로잡는 겁니다. 매일의 습관과 잠자는 환경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그 기초공사, 즉 숙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딱 제자리를 찾게 돼요. 아침 햇살은 뇌에 자, 이제 하루 시작이야 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시계 보지 않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벌써 2시네, 망했다 하는 순간 불안감이 확 몰려오면서 아까 말한 그 과각성 상태로 직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나 그런 거 다 해봤는데도 잠이 안 와. 맞아요. 이런 좋은 습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고질적인 밤들이 있죠. 그럴 땐 좀 더 적극적인 방법,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뇌를 직접 훈련시키는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최고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불면증 인지행동 치료, 줄여서 CBTI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왜 황금표준이라고 불리냐면 약 없이 오로지 나의 잘못된 수면 습관과 생각을 교정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CBTI는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잠자는 기술을 배우는 수면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오늘도 분명 잠 못 잘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침대,
는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괴로운 곳이라는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 훈련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20분 규칙입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 생각해보세요. 침대에서 잠도 안 오는데 계속 누워 뒤척이면 우린 뇌는 침대는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하고 학습해버려요. 그러니까 2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럼 과감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실 같은 데서 조용히 책이라도 읽다가 정말로 졸음이 쏟아질 때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지 하고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과각성 상태, 즉 몸과 마음이 계속 긴장해 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데는 이런 이원 기법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의 긴장을 직접 풀어주거나 478 호흡법처럼 숨을 조절해서 심장을 진정시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걱정 시간 정하기예요. 밤에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거리들을 그냥 종이에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일 오후 4시에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걱정하고 약속 시간을 정해주면 우리 뇌가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구나 하고 휴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물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비어스 기준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어르신들께는 이 약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정리해 놓은 일종의 주의 약물 목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수면 보조제 상당수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 약을 드시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 위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감기약 성분으로도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이거 잘못 드시면 혼란을 겪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나 줄피뎀 같은 소위 제트 약물들은요, 의존성이 생기기 쉽고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같은 정말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깐의 잠을 위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할 순 없잖아요. 그럼 약 말고 천연 제품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멜라토닌이나 발레리안 루트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들과 충돌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 힘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수면을 바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절대 약병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잠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고생했으니 편안히 맞이하는 친구로 여기는 것. 바로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당장 오늘 밤부터요. 오늘 들으신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아니면 침대에 눕기 전에 걱정거리를 한번 적어보는 것. 그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활기찬 내일을 되찾아 줄 겁니다. 안녕하세요. 혹시 밤에 잠드는 게 예전 같지 않다고 느끼시나요? 자다가 자주 깨거나 아침에 일어나도 영 개운치 않은 느낌? 이거 많은 분들이 겪고 계실 텐데요. 오늘은 청취자분께서 보내주신 자료들을 바탕으로 이 나이가 들면서 겪게 되는 수면 문제에 대해 좀 깊이 파고들어 보겠습니다. 왜 잠 못 드는지, 그 원인을 한번 찾아보고 또 약 말고는 어떤 방법들이 있는지, 그리고
언제 전문가를 찾아가야 하는지 오늘 청취자분께 좀 실질적인 도움이 될 만한 정보들을 속 시원히 풀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사실 나이가 들면서 수면 패턴의 변화가 오는 건 자연스러운 부분도 있긴 합니다. 깊은 잠의 비중이 좀 줄어들고 특히 이제 남성분들은 더 그럴 수 있죠. 자다가 중간에 깨어있는 시간도 좀 늘어날 수 있고요. 우리 몸의 생체식의 신호라고 할까요? 그것도 좀 약해질 수 있습니다. 근데 정말 중요한 건요. 이게 나이 들면 당연히 잠 못 자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점입니다. 많은 경우에 수면의 질이 떨어지는 건 다른 원인들 때문이고 이건 충분히 개선할 수 있거든요. 실제로 자료들을 보면 노년층의 거의 절반 가까이가 수면 문제를 호소하시고 한 10%에서 20% 정도는 만성불면증으로 진단받는다고 하니까요. 이게 결코 드문 일은 아니에요. 당연한 게 아니다라는 말씀이 오히려 좀 희망을 주는데요. 그럼 원인이 다양하다는 건데 자료들을 보니까 정말 복잡하게 얽혀 있더라고요. 몸이 아픈 것, 예를 들어 통증이라던가 숨쉬기 힘든 폐질환, 심장 문제, 속쓰림, 갑상선 문제 같은 것들 이런 게 잠을 방해할 수 있고요. 네, 그렇죠. 또 마음의 문제, 우울감이나 불안감도 큰 영향을 미치죠. 맞습니다. 그리고 복용하는 약의 부작용이나 생활 습관, 아니면 은퇴나 가까운 사람과의 이별 같은 그런 환경 변화도 무시 못하고요. 게다가 수면 모호흡증이나 다리가 불편해서 잠 못 드는 하지불안 증후군, RLS라고 하죠. 이런 특정 수면 장애가 숨어 있을 수도 있다고 하니 정말 원인 찾기가 중요하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불면증이 왜 시작되고 또 왜 계속되는지를 설명하는 데 도움이 되는 모델이 있어요. 3P 모델이라고 하는데요. 첫 번째 P는 소인성 요인, predisposing, 그러니까 잠재적으로 불면증에 좀 취약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특성이에요. 예를 들면 원래 좀 걱정이 많은 성격이거나 불면증 가족력이 있거나 하는 거죠. 타고난 기질 같은 거군요. 네, 그런 셈이죠. 그리고 두 번째 P는 유발 요인, precipitating. 이건 말 그대로 불면증의 방아쇠를 당기는 사건들이에요. 스트레스 받는 일, 갑자기 아프거나 이사 같은 환경 변화, 이런 것들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P가 핵심이겠네요. 왜 잠 못 자는 상태가 계속되는지. 정확합니다. 그 세 번째 P, 지속 요인, perpetuating이 바로 그겁니다. 이게 불면증을 계속 붙잡아두는 그런 행동이나 생각인데요. 예를 들면 잠자는 시간이 막 불규칙하거나 낮잠을 너무 오래 자거나 아니면 침대에서 잠 말고 다른 걸 너무 많이 하는 습관 같은 거죠. 침대에서 스마트폰 보고 그런 거요. 네, 바로 그런 것들이요. 그리고 특히 중요한 지속 요인이 바로 잠을 못 자면 어떡하지? 오늘 밤에도 또 잠 못 들 거야 하는 이 잠에 대한 지나친 걱정과 불안. 이걸 수면 불안이라고 부릅니다. 이 불안감 자체가 우리 몸의 교감신경을 막 활성화시켜서 몸을 긴장하게 만들고 결국 잠을 더 쫓아버리는 그런 악순환을 만드는 거죠. 불안이 불안을 낳는 악순환이라니. 정말 많은 분들이 공감하실 것 같아요. 하지만 다행히 자료들에서 약 없이도 이 악순환을 끊고 잠을 개선할 효과적인 방법으로 인지행동치료 CBTI를 가장 먼저 그리고 아주 강력하게 추천하고 있더라고요. 이게 불면증 치료의 최우선 선택지, 골드 스탠다드라고 불릴 정도라니 어떤 건지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까요? 네, CBTI는 이게 단순히 잠 잘 자는 팀 모험이라기보다는 잠과 관련된 우리의 행동과 생각을 아주 체계적으로 바꿔나가는 그런 치료법입니다. 크게 몇 가지 요소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우선 수면 위생 교육이 기본이에요. 수면 위생이요? 네, 건강한 잠을 위한 환경과 습관을 만드는 거죠. 예를 들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 이거 주말에도 지키는 게 중요합니다. 주말에도요? 쉽지 않은데요? 그렇죠. 그리고 잠들기 전 1시간 정도는 스마트폰이나 TV 화면 대신에 좀 편안한 활동, 조용한 음악 듣기, 독서, 가벼운 스트레칭 같은 걸로 긴장을 푸는 거죠. 침실은 좀 시원하고 어둡고 조용하게 유지하고 침대는 정말 오직 잠과 부부관계를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 오후 늦게 카페인이나 술, 담배 피하는 것. 규칙적인 운동, 근데 이건 자기 직전은 피해야 하고요. 이런 것들이 포함됩니다. 이런 기본적인 것들을 꾸준히 지키는 것만으로도 좀 변화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기본적인 습관인데 말씀하신 대로 꾸준히 하기가 생각보다 어려울 수도 있겠어요. 이것 말고 또 어떤 방법들이 CBTI에 포함되나요? 네, 행동적인 측면에서는 침대와 잠 사이의 어떤 좋은 연결고리를 다시 만드는 데 집중합니다. 대표적인 게 자극조절법이라는 건데요. 자극조절법. 네, 정말 졸릴 때만 침대에 눕는 거예요. 그리고 누워서 한 15분, 20분 정도 뒤척였는데
잠이 안 온다. 그럼 차라리 침실 밖으로 나와서 좀 편안해질 때까지 조용한 활동을 하는 거죠. 뭐 어두운 곳에서 책을 읽는다든지요. 그러다가 다시 졸음이 오면 들어가는 겁니다. 아, 침대는 잠자는 곳이라는 인식을 뇌에 다시 심어주는 그런 훈련이에요. 아하, 침대에 누워서 딴짓하지 말라는 거군요. 그렇죠. 그리고 수면 제한법이라는 것도 있어요. 이건 침대에 누워있는 시간을 실제 잠자는 시간에 가깝게 좀 조절해서 수면 효율을 높이고 잠자고 싶다는 욕구를 강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오, 잠자는 시간을 줄인다고요? 더 피곤할 것 같은데요? 초기에는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얕은 잠을 줄이고 깊은 잠을 늘리는데 효과적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물론 이건 전문가의 지도하에 좀 점진적으로 진행해야 하고요. 이 외에도 몸의 긴장을 푸는 이완 기법들, 뭐 예를 들어 복식호흡이나 명상, 근육 이완법 같은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행동뿐 아니라 생각도 바꾼다고 하셨잖아요. 그건 어떤 건가요? 인지 기법이라고 하셨죠? 네, 맞습니다. 그게 바로 임지기법이에요. 잠에 대한 어떤 비합리적이거나 부정적인 생각들, 그런 믿음들을 찾아내서 도전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난 오늘 잠을 놓자. 8시간은 무조건 자야 해. 같은 이런 완벽주의적인 생각이 오히려 불안을 키우고 잠을 방해하거든요.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는데요. 꼭 8시간 자야 할 것 같고. 그렇죠. 그런 생각들이 정말 사실인지, 혹시 다른 방식으로 생각할 수는 없는지 검토해보는 거죠. 그리고 걱정 시간 정하기라는 기법도 꽤 유용합니다. 걱정 시간이요? 네. 잠자리에 들기 한참 전에요. 저녁에 특정 시간, 한 15분 정도를 정해서 그날의 걱정거리를 미리 좀 적어보고 고민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상 잠자리에 누웠을 때 아까 다 걱정했으니까 지금은 그만 하고 생각을 끊기가 좀 더 수월해집니다. 결국 이 CBTI라는 건 단순히 습관 개선이 아니라 잠에 대한 뇌의 어떤 잘못된 연상과 반응을 재훈련하는 과정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와, 뇌를 재훈련한다? 표현이 확 와닿네요. 단순히 약으로 잠을 유도하는 거랑은 정말 근본적으로 다른 접근법이군요. 근데 아까 자료들 보니까 자는 자세도 중요하다고 강조하던데요. 혹시 뭐 피해야 할 자세가 있을까요? 네, 자세도 의외로 중요합니다. 가장 좀 권장되지 않는 자세는 엎드려 자는 자세예요. 이게 목이랑 허리에 부담을 주고 얼굴이 눌리면서 숨쉬기도 좀 불편하고 뇌 혈류에도 좋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엎드려 자는 거 편한데 안 좋군요. 네, 그리고 편하다고 생각하기 쉬운 리클라이너 의자에서 자는 것도요. 이게 다리 혈액순환을 방해해서 혈전 위험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고요. 또 팔을 베개 밑에 이렇게 넣고 자는 습관도 신경이나 혈관이 눌릴 수 있으니 피하는 게 좋습니다. 그럼 어떤 자세가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는 옆으로 눕는 자세랑 바로 눕는 자세를 권장합니다. 특히 왼쪽으로 누우면 위산 역류나 코골이, 수면 무호흡 완화에 좀 도움이 될 수 있고요. 심장으로 돌아오는 혈액순환에도 유리하다고 알려져 있어요. 오, 왼쪽으로 눕는 게요. 신기하네요. 네. 옆으로 누울 때는 목이란 척추가 일직선이 되도록 베개 높이를 잘 맞추고 무릎 사이에 작은 베개를 끼우면 골반이랑 허리가 좀 편안해집니다. 바로 눕는 자세는 척추 정렬에는 가장 좋지만 코골이나 수면 무호흡에 좀 심해질 수 있다는 단점이 있죠. 허리가 불편하다면 무릎 밑에 베개를 받쳐서 부담을 줄여주는 게 좋고요. 역시 어떤 자세든 목 높이에 맞는 베개 선택이 정말 중요합니다. 자세만 바꿔도 좀 더 편안한 밤을 보낼 수 있겠네요. 자, 그런데 이런 노력에도 불구하고 잠이 안 올 때, 많은 분들이 약국이나 온라인에서 쉽게 구할 수 있는 제품에 먼저 눈길이 가잖아요. 멜라토닌이나 허브 보조제, 아니면 수면 유도제라고 써있는 일반 의약품들요. 이런 것들은 좀 어떨까요? 이 부분은 정말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먼저 천연허브 보조제부터 좀 보면요. 멜라토닌은 우리 몸에서 나오는 수면 관련 호르몬이잖아요. 이게 시차 적응이나 잠드는 데 약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연구도 있지만 사실 효과가 크지 않거나 좀 일관되지 않다는 보고가 더 많습니다. 게다가 두통, 메스꺼움, 낯졸림 같은 부작용도 있고 특히 노인분들은 저혈압이나 체온 저하 위험도 고려해야 해요. 다른 약과의 상호작용도 문제될 수 있고요. 멜라토닌이 생각보다 효과가 확실하진 않군요. 네. 그리고 발레리안 뿔이나 테모마일 같은 허브들도 오랫동안 사용되어 왔지만 수면 개선 효과에 대한 과학적 근거는 아직 좀 부족하거나 엇갈리는 편이에요.
뭐 가벼운 진정 효과 정도는 기대할 수 있겠지만 역시 부작용 가능성이 있습니다. 아,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아니군요. 그렇죠. 그리고 더 치밀한 건 이런 보조제들은 의약품처럼 그렇게 엄격한 규제를 받지 않아요. 그래서 제품마다 성분 함량이나 순도, 실제 효과와 안전성이 보장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입니다. 그래서 그냥 천연이니까 괜찮겠지? 하고 섣불리 복용하시기보다는 반드시 의사나 약사와 먼저 상의하시는 게 현명합니다. 그럼 약국에서 처방 없이 살 수 있는 그 수면 유도제는 어떤가요? 감기약 성분 들어있는 그런 약들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주로 항히스타민제 성분, 디펜히드라민이나 독시라민 같은 성분을 이용한 약들인데요. 원래는 알레르기 증상을 완화하는 약인데 그 부작용인 졸음을 이용해서 수면 유도제로 판매하는 거죠. 하지만 자료들은 하나같이 특히 노년층에게는 이 성분들을 권장하지 않는다고 강조합니다. 아, 권장하지 않는다고요? 왜죠? 이유는 항콜린 작용이라는 것 때문인데요. 이게 몸 안에 특정 신경 전달 물질을 차단해서 졸음 외에도 입마름, 변비, 소변 보기 힘든 증상은 물론이고요. 더 심각하게는 인지기능 저하, 혼돈 상태, 그리고 낙상 위험을 크게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만든 노인 부족절 약물 목록이라고 있어요. 비어스 리스트라고 하는데 거기에도 이 성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다음 날까지 몽롱함이 지속될 수도 있고요. 와, 쉽게 구할 수 있다고 해서 안전한 약은 절대 아니군요. 꼭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럼 의사의 처방이 필요한 전문의약품 수면제는 언제, 어떤 경우에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처방수면제는 보통 아까 말씀드린 CBT-I 같은 비약물적 치료를 충분히 시도했는데도 효과가 없거나 또는 불면증의 원인이 되는 다른 좀 심각한 문제, 예를 들어 심한 우울증이나 불안장애 같은 게 동반될 때 고려합니다. 예전에 많이 쓰던 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은 좀 의존성이나 기억력 저하, 낙상 위험 같은 부작용 때문에 요즘은 사용을 줄이는 추세예요. 아, 그래서 요즘은 잘 안 쓰는군요. 네, 대신 Z-drugs, 졸피뎀 같은 얘기죠. 이런 비벤조디아제핀 계열 약물을 쓰기도 하는데 이 약들도 여전히 낮 동안 졸음이나 어지러움, 드물지만 수면 중에 이상행동 같은 위험이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최근에는 뇌의 각성 시스템에 작용하는 좀 새로운 기전의 약물, 오렉신 수용체 기량제라는 것도 나왔고요. 근데 어떤 약이든 중요한 원칙은 가장 낮은 효과적인 용량으로 시작해서 가능한 짧은 기간 동안만 사용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요. 반드시 의사와 충분히 상의해서 결정해야 한다는 겁니다. 특히 노년층은 약물 부작용에 더 취약할 수 있으니까 더욱 신중해야 하고요. 네, 약은 정말 최후의 수단으로 전문가와 꼭 상의하고 신중하게 접근해야겠네요. 와, 오늘 정말 많은 정보를 다뤘는데요. 듣고 계신 청취자분들이 이것만은 꼭 기억하자 할 만한 핵심 메시지 다시 한번 정리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가장 중요한 건 나이 탓으로 돌리지 말자는 겁니다. 노년기 수면 문제는 충분히 관리하고 개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해결책을 찾을 때 약보다는 인지행동치료, CBT-I 같은 비약물적 방법을 먼저 시도해 보시라는 것. 건강한 수면 습관, 즉 수면 위생을 꾸준히 지키는 것이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점도요. 네, 나이 탓 금지, 비약물적 접근 우선, 수면 위생. 그렇죠. 또 막연히 잠을 못 잔다고 생각하기보다 자신의 수면 패턴을 좀 구체적으로 파악하는 게 중요해요. 간단한 수면 일지를 써보는 것만으로도 큰 도움이 됩니다. 언제 자고 언제 깼는지, 낮에는 어땠는지 이런 걸 기록하다 보면 문제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거든요. 아, 수면 일지 좋은 방법이네요. 그리고 새로운 보조제나 약을 시도하기 전, 또 수면 문제가 계속된다면 망설이지 말고 의사나 수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마지막으로 너무 조급해하지 마세요. 작은 변화라도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천천히요. 네, 나이 탓 금지, 비약물적 접근 우선, 수면 습관과 패턴 파악, 그리고 전문가 상담. 정말 중요한 핵심이네요.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내용들이 청취자분들의 숙면을 되찾는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덧붙이고 싶습니다. 우리가 흔히 몇 시간 잤나 하는 그 숫자에 얽매이기 쉬운데요. 혹시 잠자는 시간의 양에 대한 집착에서 조금 벗어나서 낮 동안 내가 얼마나 개운하고 활기차게 기능하고 있는가
라는 질적인 측면에 더 주목해 보는 건 어떨까요? 아, 시간보다 질이군요. 네. 시계가 보여주는 숫자보다 청취자분 스스로 느끼는 만족감과 삶의 질이야말로 어쩌면 더 중요한 성공의 기준일 수 있습니다. 부디 오늘 나눈 이야기들이 편안한 밤으로 가는 길을 밝혀주는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 힘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수면을 바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절대 약병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잠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고생했으니 편안히 맞이하는 친구로 여기는 것. 바로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당장 오늘 밤부터요. 오늘 들으신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아니면 침대에 눕기 전에 걱정거리를 한번 적어보는 것. 그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활기찬 내일을 되찾아 줄 겁니다. 아, 어젯밤에도 혹시 뒤척이셨나요? 천장만 멍하니 바라보면서 아니 대체 왜 이렇게 잠이 안 오는 거야 하고 답답해 하신 적 정말 많으시죠? 근데요, 괜찮습니다. 그게 절대 여러분 혼자만 겪는 문제가 아니거든요. 오늘 저랑 같이 어떻게 하면 다시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을지 그 구체적인 방법들을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정말 침대에 누워서 뒤척이는 시간은 점점 길어지고 잠은 왜 이렇게 얕아지는지, 그러다 보면 다음날 아침에 개운하기는커녕 피곤함만 잔뜩 안고 하루를 시작하게 되잖아요. 이런 날이 반복되면 정말 지치죠. 근데 이게 생각보다 훨씬 더 많은 분들이 겪고 있는 일이라는 거 알고 계셨나요? 실제로 연구를 보니까요. 노년층의 무려 절반, 그러니까 50%가 수면 문제를 겪고 있다고 해요. 정말 놀라운 숫자죠? 그러니까 길 가다 만나는 2분 중 1분은 밤에 잠들기 어렵거나 자다가 자꾸 깨는 걸 경험하고 있다는 뜻이에요. 이건 절대 내가 유별나서가 아니라 정말 많은 분들이 함께 겪고 있는 공통의 문제라는 겁니다. 자, 그럼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볼까요? 도대체 왜 나이가 들면서 잠의 패턴이 이렇게 바뀌는 걸까요? 여기에는 아주 분명한 생물학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이걸 알고 나면 지금 내가 겪는 변화가 지극히 자연스러운 거구나 하고 조금은 마음이 놓이실 거예요. 핵심은 바로 잠의 질, 그러니까 수면 구조가 달라지는 데 있어요. 우리 뇌도 나이가 들면서 자연스럽게 변하거든요. 젊었을 때처럼 정말 깊고 푹 자는 잠 있잖아요. 그 서파 수면이라고 하는 그 시간이 줄어들고 대신 얕은 잠의 비율이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밤에 더 자주 깨게 되고 한 번 깨면 다시 잠들기가 어려워지는 거예요. 이건 정말 지극히 정상적인 변화입니다. 바로 이 지점이 정말 중요합니다. 잘 들으세요. 잠의 패턴이 변하는 것하고 만성불면증은 완전히 다른 문제예요. 우리 몸이 필요로 하는 잠의 총량은 젊을 때나 지금이나 크게 다르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만성적인 불면증을 나이 들어서 그래 하고 당연하게 받아들이시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도대체 뭐가 우리를 이렇게 잠 못 들게 하는 걸까요? 그 주범이 바로 이 과각성이라는 상태입니다. 몸은 진짜 천근만근 피곤한데 정신은 이상하게 말똥말똥한 경험 다들 있으시죠? 딱 그거예요. 마치 우리 몸에서 비상경보가 꺼지지 않고 계속 울리는 것처럼 몸과 마음이 계속 긴장 상태를 유지하는 거죠. 스트레스 호르몬이 계속 나오니까 뇌가 이제 그만 쉬어라는 신호를 못 보내는 거예요. 자, 이제부터는 해결책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우리가 꿀잠이라는 집을 짓는다고 생각하면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뭘까요? 맞습니다. 바로 기초를 탄탄하게 다지는 거죠. 그게 바로 수면 위생을 바로잡는 겁니다. 매일의 습관과 잠자는 환경부터 제대로 만드는 것. 여기서부터 시작해야 해요. 자, 여기 있는 것들이 바로 그 기초공사, 즉 숙면을 위한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정말 강력한 도구들입니다.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것만으로도 우리 몸의 생체 시계가 딱 제자리를 찾게 돼요. 아침 햇살은 뇌에 자, 이제 하루 시작이야 하는 스위치를 켜주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특히 강조하고 싶은 거, 바로 시계 보지 않기입니다. 침대에 누워서 벌써 2시네, 망했다 하는 순간 불안감이 확 몰려오면서 아까 말한 그 과각성 상태로 직행하는 거거든요. 근데 아마 이런 생각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아니, 나 그런 거 다 해봤는데도 잠이 안 와. 맞아요. 이런 좋은 습관만으로는 해결되지 않는 더 고질적인 밤들이 있죠. 그럴 땐 좀 더 적극적인 방법, 한 단계 더 나아간 방법이 필요합니다. 이제부터는 우리 뇌를 직접 훈련시키는 단계로 들어가 볼게요. 그렇다면 전문가들이 이구동성으로 이게 최고다, 이게 정답이다 라고 말하는 방법은 뭘까요? 바로 불면증 인지행동치료, 줄여서 CBTI라고 부르는 겁니다. 이게 왜 황금표준이라고 불리냐면 약 없이 오로지 나의 잘못된 수면 습관과 생각을 교정해서 일시적인 게 아니라 정말 지속적인 효과를 만들어내는 과학적으로 검증된 방법이기 때문이에요. 좀 더 쉽게 말해볼까요? CBTI는 약에 의존하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잠자는 기술을 배우는 수면 트레이닝 같은 거예요. 예를 들어, 나 오늘도 분명 잠 못 잘 거야 같은 부정적인 생각을 바꾸고 침대는 잠 못 자고 뒤척이는 괴로운 곳이라는 이 잘못된 연결고리를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거죠. 자, 그 훈련의 핵심 기술 중 하나가 바로 이 20분 규칙입니다. 이거 정말 간단한데 효과는 엄청나요. 생각해보세요. 침대에서 잠도 안 오는데 계속 누워 뒤척이면 우린 뇌는 침대는 고통스러운 곳이구나 하고 학습해버려요. 그러니까 20분이 지났는데도 잠이 안 온다? 그럼 과감하게 일어나세요. 그리고 거실 같은 데서 조용히 책이라도 읽다가 정말로 졸음이 쏟아질 때 그때 다시 침대로 돌아가는 겁니다. 이걸 반복하면 뇌가 침대는 잠자는 곳이지 하고 다시 배우게 되는 거예요. 아까 말했던 그 과각성 상태, 즉 몸과 마음이 계속 긴장해 있는 상태를 풀어주는 데는 이런 이원 기법들이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근육의 긴장을 직접 풀어주거나 478 호흡법처럼 숨을 조절해서 심장을 진정시키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정말 유용하다고 생각하는 건 이 걱정 시간 정하기예요. 밤에 머릿속을 맴도는 걱정거리들을 그냥 종이에 다 적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약속하는 거죠. 너희들은 내일 오후 4시에 내가 처리해 줄게. 이렇게 걱정하고 약속 시간을 정해주면 우리 뇌가 지금은 걱정할 시간이 아니구나 하고 휴식을 허락하게 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약물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가장 먼저 그리고 가장 쉽게 떠올리는 방법일 텐데요. 하지만 특히 우리 시니어분들께는 정말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약물은 최후의 수단이 되어야 하고 반드시 의사와 상의해야 한다는 점을 꼭 기억해 주세요. 여기서 비어스 기준이라는 걸 알아두시면 정말 도움이 될 거예요. 이게 뭐냐면 전문가들이 어르신들께는 이 약들이 잠재적으로 위험할 수 있으니 조심해야 합니다 하고 정리해 놓은 일종의 주의 약물 목록이에요. 근데 놀랍게도 우리가 약국에서 쉽게 살 수 있는 수면보조제 상당수가 이 목록에 포함되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해서 약을 드시는 게 얼마나 위험할 수 있는지 아시겠죠? 그 위험이라는 게 생각보다 우리 아주 가까이에 있어요. 예를 들어 볼까요? 감기약 성분으로도 쓰이는 항히스타민제. 이거 잘못 드시면 혼란을 겪거나 넘어질 위험이 커져요. 또 벤조디아제핀계 약물이나 줄피뎀 같은 소위 제트 약물들은요, 의존성이 생기기 쉽고 기억력을 떨어뜨릴 수 있어요. 무엇보다 낙상으로 인한 골절 같은 정말 심각한 위험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문제입니다. 잠깐의 잠을 위해 이렇게 큰 위험을 감수할 순 없잖아요. 그럼 약 말고 천연 제품은 괜찮겠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텐데요. 멜라토닌이나 발레리안 루트 같은 것들 말이죠. 하지만 천연이라고 해서 무조건 안전한 건 절대 아닙니다. 이것들도 부작용이 있을 수 있고요. 더 중요한 건 지금 드시고 있는 다른 약들과 충돌해서 예상치 못한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은 똑같습니다. 어떤 것이든 드시기 전에는 반드시 전문가와 상의하셔야 합니다. 자, 이제 오늘 이야기의 마무리를 해볼 시간입니다. 오늘 제가 드린 말씀의 핵심을 다시 한번 정리하면서 여러분 스스로가 편안한 밤을 되찾을 수 있다는 그 힘을 꼭 얻어가셨으면 좋겠습니다. 꼭 기억해 주세요. 여러분의 수면을 바꿀 가장 강력하고 지속적인 해결책은 절대 약병 안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 해답은 바로 여러분의 습관과 마음가짐에서 나옵니다.
잠을 싸워서 이겨야 할 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오늘도 고생했으니 편안히 맞이하는 친구로 여기는 것. 바로 그 작은 생각의 전환이 모든 것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차례입니다. 오늘 밤, 당장 오늘 밤부터요. 오늘 들으신 것들 중에 딱 한 가지만이라도 한번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잠들기 1시간 전에 스마트폰을 멀리 두는 것, 아니면 침대에 눕기 전에 걱정거리를 한번 적어보는 것. 그 작은 시작 하나가 여러분의 밤을, 그리고 활기찬 내일을 되찾아 줄 겁니다.